상주 예총이 주최하고 상주 문협이 주관하는 시민예술 아카데미, 오늘은 상주뿐이 아닌 먼 곳에서 유명한 작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평에서 오셨습니다. 이명지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담에 앞서 저하고 대담에 앞서 상주 FM 93.9MHz 저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필 쓰는 이명지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영천이거든요. 영천에서 20살까지, 영천여고 졸업하고 2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에서 40년 넘게 살아도 아직도 고향은 영천이고, 영천에 오면 제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상주는 영천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 역시 고향에 온 기분입니다. 상주 시민들과 만나게 되니까 가슴이 더 설레는데요.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일명 영청댁입니다. 이명지 수필가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영천 출생이시고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를 졸업하셨습니다. 93년 창작수필로 등단하셨고 단연간 국민일보, 여의도 에세이, 디지털 조선일보 힐링 에세이, 데일리 한국에서 나를 사로잡은 문장을 연재하며 독자층을 넓혀왔습니다. 신문기자를 시작으로 발행인, 방송 진행자를 거친 언론생활 20년의 경력을 자랑하고 계시고요. 대학 강단에서 10년을 끝으로 40년 서울 생활을 접고 현재는 양평 전원에서 오직 글만 쓰고 계신 작가분입니다. 현재 한국문예협회 평생교육원과 롯데백화점, 강남점 문화센터에서 수필을 특강하고 계십니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신데요. 제6회 창작수필문학상을 수상하셨고 제32회 동국문학상, 그리고 한국문협이 주관하는 조연현 문학상을 작년에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산문문학상, 오직 작품만을 가지고 수상하는 한국 산문문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수필집, 중년으로 살아내기, 헤이, 하고 내가 나를 부를 때, 60 뜨거워도 좋아,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얘기 중간에 소개해드릴 책입니다. 낯술, 수필집 낯술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선생님과 나눌 얘기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시가 아닌 산문에 대해서 글은 무엇이고 수필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은 글을 쓰지 못하셨던 시민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면서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글이란 누구나 쓸 수 있구나, 한번 도전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떠오르더라고요. 80년대 중반, 제가 20대일 때 박완서 선생님께 소설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명동 YWCA라는 곳에서 소설 강의를 하셨는데, 이분은 어떤 소설의 이론이나 뭐 쓰는 법이나 이런 걸 강의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당신이 소설을 쓸 때 어떻게 했고, 이 작품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쓰게 됐고, 그런 어떤 동기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셨지, 한 번도 뭐 소설은 이렇게 써야 돼 하고 소설 창작법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그 외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같은 그 말씀에 영감이 폭발하는 거예요. 어떤 소설 창작법보다 좋은 창작 강의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강의를 2군데서 하고 있지만 저도 사실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가 읽은 책이나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제 나름의 수필론을 얘기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래도 학생들은 그 스킬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수필을 잘 쓸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수필을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오세요. 그러니 그 니즈에 답해야겠죠. 오늘은 그 2가지를 좀 병행하면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글은 무엇으로 쓰는가라고 하지만 저는 수필은 무엇으로 쓰는가로 바꿔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수필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 하죠. 그거는 수필이 한자로 따를 숫자에 부피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수필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글로 써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문학적으로 완성이 되려면 그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있는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처음 글을 쓰는 사람들이 붓 가는 대로 써서 거기 경지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수필은 붓 가는 대로 쓰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수필이 무엇인가? 수필은 생각이 글이 되는 것이 수필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경험 속에서 얻은 통찰이 생각이다. 네, 생각이 글이 되는 것이 수필이라고 했죠. 네. 오늘 진행하시는 우리 김철희 선생님도 수필가이신데요. 선생님은 수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필요. 참 쉽고도 어려운 생각인데 저는 수필은 나의 이야기이기 전에 저는 항상 반성하는 마음으로 글을 쓰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써야 되겠다. 솔직하게 쓰지 않는 이상은 반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글보다도 수필을 사랑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수필은 일단 반성하는 자세가 가장 먼저여야 되겠죠. 반성하는 자세 없이 자기의 성찰이, 자아의 성찰이 오지 않겠죠. 수필은 내 일상에, 내 삶의 일상에서 소재를 얻어서 거기에서 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수필 쓰기거든요. 앞으로 찬찬히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기에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상, 다도, 다작이라는 원론을 말합니다. 뻔하지만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이론이죠. 자, 다상, 많이 생각하고, 다도, 많이 읽고, 다작, 많이 써봐라. 네, 무조건 일단 한번 써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거기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생각도 부족하고 어휘도 부족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럴 때 저는 독서를 권장합니다. 읽어야 남의 생각을 훔쳐올 수 있고 네. 또 그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모아져야지 내 글을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 좀 하고 살아라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럼 머릿속에 있으면 아무 때나 꺼내기만 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겠죠. 생각은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다. 주변이나 일상에서 또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우물에 가라앉아 있는 잠재의식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관찰하고 사색하고 고뇌하고 되새기는 것, 그럴 때 생각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런데 글을 쓰는 작가는요, 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만으로는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들하고 좀 다른 작가만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작가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거죠. 작품으로서,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때로는 비틀고 뒤집고 꼬집기도 해봐야 합니다. 이런 걸 문학적 용어로는 낯설게 하기라고 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결정체로 모아지는 것이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지구부를 소설가에서 글쓰기를 자기 치유적 의미로 해석을 했는데요. 그만큼 모든 창작 행위에는 자신을 보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김철희 선생님이 반성하는 자세로 쓴다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스스로를 보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이나 뒤틀림, 일그러짐 이런 것들을 글을 쓰면서 해소하게 되고 또 성화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성장한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강신주 교수는 요즘 글쓰기 책이 많이 팔리는 이유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까닭이라고 했어요. 요즘 TV 프로그램 보면 그 있는 자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그 관찰 카메라라든지 뭐 리얼 그런 프로들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 예. 사람들이 이제는 허구에 좀 많이 진력이 나 있지 않을까, 진짜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쩜 문화에도 트렌드라는 것이 있다라면 지금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트렌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수필이 바로 지금 그 트렌드에 딱 부합하는 문학 장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필은 나의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를 의미를 부여해서 하는 것이 문학 수필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수필을 어떨 때 쓰는 것이 좋은가? 예. 우리는 살면서 가끔 번개처럼 스치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잘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인데요. 이 영감은 신이 사람에게만 허락한 우월한 생각이 영감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다가 또 어떤 고통스러운 재난의 현장을 보다가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를 보다가 또는 무심히 길을 걷다가도 영감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영감이라는 게 올까요? 어떤 때 나 이거 글감이네, 이거 글로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영감이 떠오른 때입니다.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 영감도 생각에 몰입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거겠죠. 아, 저게 글감이 되겠네 하고요. 근데 그런 영감이 왔다면 그 순간을 반드시 낚고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영감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마치 싱싱할 때 싱싱한 재료를 요리했을 때 가장 맛있는 것처럼 그 영감이 왔을 때는 무조건 메모로 남겨야 합니다. 바로 싱싱한 재료를 바로 조리한 것과 이거 나중에 시간 날 때 이걸로 요리해야지 하는 것과는 맛이 전혀 다르겠죠. 이 영감의 메모도 똑같습니다.
왔을 때 바로 쓸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대부분 우리의 여건이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지만 그 영감을 그때 바로 메모를 했다라면 나중에 그 싱싱함을 바로 잡은 생선을 배 위에서 제자리간을 한 것처럼 맛있게 다음에 꺼내서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하는 습관을 꼭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메모를 작품으로 옮기고 끊임없이 퇴고하고 예, 글을 다듬는 과정을 퇴고라고 하거든요. 퇴고하고 또 글이 잘 안 될 때는 쓰다가 저는 그냥 던져둡니다. 던져두고 다른 일을 뭐 TV를 본다거나 다른 볼일을 본다거나 독서를 한다거나 하다가 뭐 하루쯤 지났거나 한 며칠쯤 지났거나 다시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또 조금 다르겠죠. 그리고 어떤 거를 쓰다가 던져두었다면 이 머릿속에서 사실은 떠나지 않아요. 그 주제를 어떻게 잘 요리할까라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떠돌거든요. 저는 이걸 발로 툭툭 차고 다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발로 툭툭 차고 다니다 보면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는 것처럼 거기에 많은 생각들이 달라붙어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퇴고를 하게 되면 훨씬 풍성하고 깊이가 가미된 글이 써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감을 요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얘기로는 작가는 좀 게을러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게을러라. 열심히 써도 잘 쓸까 말까인데 게으르게 써라. 네, 그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감성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나이가 드는 것과 바쁜 거와는 감성과 반비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들면 감성도 줄어드는데 맨날 바쁘기만 하다라면 감성적인 글 그래도 생각이 좀 말랑꼴리해야 그 감성적으로 좀 말랑말랑해야지 거기에 글이라는 것을 창작을 해낼 수가 있겠죠. 예. 늘 바쁘고 쫓기고 이러다 보면 창작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유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게으르라는 얘기는 칠할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게 뭉쳐졌을 때 생각이 뭉쳐졌을 때 한 쓰는 행위를 저는 사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이 잘 뭉쳐졌다면 그 다음에 펜을 들고 쓰기 시작하면 그 30%의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쓸 때 30%의 에너지만 쓴다는 게 아니라 글을 창작하는 게 전체의 10이라면 생각하는 시간을 7화를 갖고 그 3화는 쓰는 행위로 가져라 이런 뜻이거든요. 좀 게을러야지 생각이 깃들 여백이 생긴다. 그런데 이 생각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좀 다양한 경험과 만날 때 내 생각이 더 견고해지는데 그렇다고 제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모든 경험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7할의 시간 동안 독서를 주로 합니다. 사람들과 가끔 수다를 떨기도 하고 다른 사람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산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이 생각을 얻는데 독서가 가장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은 한 사람이 그 책을 위해서 그의 지성과 감성을 집약하고 정제해서 체계적으로 풀어놓은 결과물이 책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지식을 이 한 권의 책에서 다 훔쳐올 수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책이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정말 지성의 결정체를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불과 몇만 원이면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우리의 어떤 얻을 수 있는 생각을 얻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건 참 손해보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또 읽었다고 해서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그 비판적인 나의 시각으로 보고 분석하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생각들 속에서 독창적인 내 생각을 찾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글은 무엇으로 쓰는가의 대답. 김철희 선생님, 글은 무엇으로 쓴다고 생각합니까? 글은 무엇으로 쓴다? 어떤 의미에서 글을 묻는 거죠? 글쎄요. 글은 저는 좋아서 쓰겠어요. 좋아서 쓰는데 네. 제가 좋아서 쓰는데 선생님이 묻는 말씀이 어떤 의도인지 제가 모르니까 의도보다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 주셔요. 글은 저는 그 어릴 때부터 글을 써왔지만은 책을 읽고 글 쓰는 게 저는 즐겁고 첫째 즐거워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쓸 때 제 존재감이 거기에 다 투영이 되니까 그것을 저는 또 제가 다른 데서 찾지 못했던 행복을 또 찾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최고의 글은 최고의 취미는 글이다. 글을 위해서 한 편의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저는 뭔가 제가 달라지는 느낌을 갖고 또 어떤 계획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글을 계속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써오고 있어요. 네. 저는 김철희 작가의 팬이기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글을 잘 쓰시거든요. 언론인으로 저렇게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감성적인 글을 쓰실까라고 할 만큼 글이 너무 따뜻하고 정말 감성적이고 가슴에 탁 와서 안기는 그런 느낌의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남자분들이 그런 감성으로 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글이라서 제가 팬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글은요. 저는 글을 엉덩이로 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글을 엉덩이로 쓴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가는 좀 게을러야 한다라고 했는데 글을 쓰려면 책상에 앉는다고 해서 글이 써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도 글을 쓰려고 앉으면 펜 끝이 글을 쓰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펜이 글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그 펜이 글을 쓰기까지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그래요. 어떤 예열의 시간 같은 거. 그래서 저는 글이 생각이 나지 않아도 앉아서 많이 노닥거립니다. 책상에서 일단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많이 노닥거립니다. 그러다 보면 예열이 됩니다. 네, 그때 저는 게을러야 된다는 게 앉았다고 해서 바로 공부를 해야지, 바로 글을 써야지 이게 아니라 좀 여유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노닥거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집필하는데 예열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싶어서 제가 글은 엉덩이로 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금까지 이명재 선생님의 수필은 무엇으로 쓰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애청자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한 20분 정도 저희들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명지 작가님이 선정해 주시고 애청자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노래 민들레 홀치되어 이 노래를 듣고 시작할 것인데요. 이 노래를 혹시 애청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저는 이 노래가 30년 넘게 제 애창곡입니다. 예. 저에게 노래가 부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언제나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이거든요. 예. 이 노래의 어떤 서정적, 시적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 노랫말대로 살게 된 건지 저는 정말 강언덕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서 남한강이 보이는 강가에서 지필실을 갖고 거기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 노래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노래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명지 작가가 예청자 여러분께 소개하는 민들레 홀시되어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달빛 부서지는 강둑에 홀로 앉아 있네. 소리 없이 흐르는 저 강물을 바라보며 가슴을 내며 밀려오는 우리는 들길에 홀로 핀 이름 모를 꽃을 보면서 외로운 마음을 나누며 손에 손을 잡고 걸었지. 산등성 위에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눈을 속에는 눈물이 가득 보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산등성 위에 해질녘은 너무나 아름다웠었지. 그님의 눈을 속에는 눈물이 가득 보였지.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씨다여 강바람 타고 월월 내 곁으로 간다.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자, 다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앞서 20분 동안 양평에서 내려오신 작가분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지금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들으셨는데 그 목소리 듣다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작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책 중에 최근에 그 그림 수필집 낫수를 내셨어요. 네. 요 우리 오늘 오전에는 그 상주에 아동문학을 하시던 김재주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아동문학 글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책을 받으면서 참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아동문학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데 이 수필을 가지고 그림책을 내셨어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네. 지금 사실 책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작가들은 물론 자기가 좋아서 쓰기도 하지만 독자가 없는 작가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글만이 살아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나 책은 넘쳐나고 작가도 넘쳐나는데 독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어떤 세태를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단지 어떤 지필만으로서 끝나지 않고 독자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 아까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 낫술은 제가 한국산문문학상을 받은 맞아요. 작품이에요. 예. 그런데 저 작품이 이경은 작가, KBS 드라마 작가였죠. 이경은 작가가 수필극 극본으로 써주셨어요. 그래갖고 작년에 무대에 올려줘서 너무나 많은 저도 봤어요. 네, 예. 아주 정말 호평을 받았죠. 호평. 새로운 시도로서 사람들한테 많은 박수를 받았었어요. 자, 낫술이 수필극으로 무대에 올려지는 것 또한 새로운 시도였다면 그러면 그림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림 수필집,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어른을 위한 그림 수필집을 만들었어요. 저 책에 그림을 그려주신 분이 신철 작가님이신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예. 근데 저 신철 작가님의 그림이 저의 작품과 되게 잘 맞아요. 그래 전에도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낭송 어떤 그 프로 동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 그림을 주셔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정말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저 신철 작가님의 그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이 청산도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어린 시절에 누님들은 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도 제대로 못 받고 오히려 누님들이 돈을 벌어서 남동생들의 학비를 대고 이런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고향에서. 그런 누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깝고 가련한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누님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림을 주로 그리신대요. 그래서 보면 머리도 전부 다 이렇게 몽실머리, 짧은 단발머리, 몽실머리를 한 그 여자의 모습이고 눈이 전부 다 한쪽으로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옆눈을 뜨는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려요. 그러다 보니까 왜 눈을 그렇게 그리냐면 본인 말씀이 그러셨어요. 그때 누님들은 수줍어서 앞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곁눈으로 이렇게 봤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자꾸 곁눈으로 보는 그 모습이 너무 가엾기도 하고 또 그래서 누님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그림을 되게 행복한 색깔로 행복한 꽃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많이 그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떤 제 글에 제가 추억을 소환한 어떤 글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림이 신철 선생님의 그림은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행복한 맞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서 그 컨셉이 잘 어울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수필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많은 독자들한테 다가가는 시도를 제가 적극적으로 독자들께 구애를 한 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책을 진짜 시각적으로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데 저도 오늘 그 작가분님이 오늘 우리의 호프 김철희 수필가님께 해가지고 따끈따끈한 책을 사실 선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 손에 이 책이 들려 있는데 저는 이 책을 받고 저도 그림 수필집을 하나 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오늘 작가분께서도 여러분들이 왜 글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주시지 않았나.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는 이렇게 어떤 도전을 함으로써 이루어낸다는 이런 메시지를 저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오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그 올해 이 책 말고 그 또 하나의 책이 곧 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철희 본부장께서 몸담고 계시는 데일리 한국에 제가 1년 3개월 동안 그렇죠. 매주 토요일 날 예, 예. 연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연재한 제목이 나를 사로잡은 문장. 네, 예. 그 연재한 제목이 나를 사로잡은 문장이랬어요. 제가 이걸 60회까지 연재를 했었습니다. 60회 연재를 하기 위해서 저는 한 1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물론 다 읽지 못한 책이 태반이지만 그 한 줄의 문장을 얻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잡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연재를 하는 동안 정말 행복했었어요. 이 연재 덕분에 많은 책을 읽는 것도 행복했고 거기에서 나를 끌어내는 것도 정말 행복했었어요. 근데 이 60회를 쓰고 나니 책 한 권 분량이 모아졌지 뭐예요. 그래서 내년 1월쯤 1월쯤 이 책을 묶어주겠다는 출판사가 유명 출판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직 출판사를 밝히기는 뭐하지만 내년 1월쯤에 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실 거죠? 예, 지금 여러분은 잠시 작가에 대한 뭐 홍보 시간을 저희들이 잠시 가져봤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작가분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대부분 독자들은 시를 쓸 것인가 산문을 쓸 것인가 하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열에 9번 시를 쓰시려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 글을 접하시는 분들이 왜 산문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신지. 네. 사람들은 시가 짧기 때문에 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가 어려운가, 소설이 어려운가, 수필이 어려운가라고 묻는다면 답을 먼저 드린다면 시가 가장 어렵습니다. 짧은 글이라고 쉬운 게 아니고 시 한 편에 소설 한 편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시 한 편에 수필 한 편을 다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거든요. 자, 수필을 풀어서 쓰면 소설이 되고 수필을 줄여서 쓰면 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통 시는 10대, 20대의 문학이라고 해요. 그때 시작해야 되는 문학이 시입니다. 물론 뭐 60대, 70대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장르가 나한테 가장 적합한가라고 물었을 때 수필은 40대 이후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인생 경륜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글이 수필이거든요. 예. 제가 강남 롯데 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20살에 희곡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희곡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저한테 수필을 들으러 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학생은 왜 여기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랬어요. 자기 학교
교수님이 희곡을 잘 쓰려면 수필을 먼저 배우고 와라 그랬대요. 수필은 사람의 이야기, 인생을 좀 알고 와야 너는 희곡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무릎을 치면서 그 교수님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시구나. 맞다. 모든 문학은 인생이 녹아나야지만 거기에서 감동이 있고 배울 점이 있고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희곡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쓰려면 아직 20대 중반에 20대 초중반에 이 친구가 희곡을 쓸래니 인생을 알겠어요? 그러니 수필을 좀 배우고 와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 와서 열심히 제 강의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 또 여기 엄마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많으니까 얼마나 또 이뻐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삶 자체 또한 수필인데 자, 수필은 성인의 문학이라고 40대 이후의 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필은 관조의 문학입니다. 저는 이 관조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관조라는 말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가 어렵게 생각이 되면은 일단 생각이 딱 막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쉽게, 글도 쉽게 또는 강의도 쉽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저는 이 관조를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뭐란 무엇인가? 수필은 어떤 내 생각의 과정에서 내 삶의 과정에서 얻어진 생각의 결과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각이 모아졌다면 일단 써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써보면 펜이 글을 끌고 나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이 씁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글이 되지 않아요. 글은 손끝으로 형상화되거든요. 근데 내 삶의 일상에서 얻어진 에피소드의 서술만 있고 내 생각, 관조, 생각이 없으면 신변 잡기 잡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일상적 내 글이 문학적 수필이 되려면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입니다. 나만의 생각을 펼칠 수 있을 때 독창성을 얻는 수필 문학이 되는데 자, 그러면 그래서 뭐는 어떻게 넣는가? 자, 보통 우리가 어떤 좀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거 글감인데 또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런저런 뭐 재밌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거 글감인데 글로 한번 써봐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밌는 이야기를 글로 쓴다고 해서 그것이 수필 문학이 되는가? 그것이 그렇게만 있으면 그냥 그것이 바로 잡문이 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다면 이 이야기를 왜 썼는데 그래서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김철희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정말 재밌었다. 그런 얘기를 쭉 했다면 그 얘기로만 끝나면 그냥 일기이거나 잡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그래서 뭐를 넣으려면 저 같으면 뭐 이렇게 넣겠다 있는데 자 김철희 선생님 같으면 거기에 그래서 뭘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했나요?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알아왔던 글과의 차이점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내가 전에 느꼈던 수필의 산문이라는 글과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후에 글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다르다 봐요. 그래서 저는 딱히 뭐라고 여러분한테 이것하고 뭐 정의는 못 내리겠지만은 뭔가 이제 가슴에서 이제 오는 전율, 가슴에서 오는 말 못하는 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능숙능란한 작가라면은 풀어 썼겠죠. 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녹여내 가지고 어느 사유에 하는 문장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갑자기 제가 질문을 드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수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겁니다. 자, 있었던 이야기는 충분히 했는데 여기에서 의미를 도출하는 그래서 뭐를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걸 쓰는 게 우리 학생들도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기 위해서 저한테 수필 강의를 들으러 오시거든요. 오늘 제가 양평에서 운전해서 2시간 걸려서 상주로 오면서 느낀 거,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느낀 거, 여기에서 그래서 뭐를 결론을 지으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고향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분들한테 대한 감사함이 있고, 또 제가 수필에 대해서 수필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 또 수필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수필을 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행복하다, 이런 결론을 냈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수필에서는 그래서 뭐가 최종 결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얘기를 가져와서 그 얘기만 풀어놓고는 또 글이 되지 않습니다. 수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화하기. 네. 사진작가 김홍희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 좋은 사진을 찍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분 부산 분이거든요. 예. 지가 잘 나온 사진. 예, 지가 잘 나온 사진이 가장 좋은 사진이다. 정말 최고의 사진 작가가 말하는 그 우스개 같은 거기에 정말 진실이,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예. 수필에도 반드시 자기화가 필요합니다. 네, 남의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은 것은 좋은 수필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왜 했는지 나를 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담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담을 게 아니라 나를 담을 때 가장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희 선생님이 언론인으로, 예, 저도 언론 생활을 20여 년 했기 때문에 언론인의 삶을 잘 알아요. 예. 철희 선생님이 언론인으로 이렇게 정말 훌륭하고, 언론인이면서 수필가로서 또 문단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제가 쭉 얘기를 썼다고 칩시다. 그래 놓고 이야기를 끝냈다고 치면 그거는 제 수필이 아니죠. 그거는 신문 기사나 무슨 어떤 논평이 되겠죠. 이것이 수필 작품이 되려면, 그래, 철희 작가도 언론인이자 수필가인데 나도 언론인이자 수필가다. 나는 그때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느꼈는데, 철희 선생님은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거기에 빗대어 나를 담아냈을 때 자기화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걸 자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학은 종교나 도덕이나 어떤 철학을 초월한 자유정신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도덕책을 써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어령 박사님도 그랬어요. 문학은 낭낭공주에 대한 그 낭낭에게 국가를 배신한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낭낭이 아버지를 배신한 불효를 따지는 것도 문학이 할 일이 아니고, 문학의 윤리는 다만 그녀의 사랑과 광기와 절망과 죄의식을 그냥 포착할 뿐이다. 문학은 북을 찢는 순간에 그 칼 끝의 떨림을 사랑할 뿐이지, 그 북을 찢은 아버지를 배신한 그 사람을 탓할 일, 도덕을 말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는 다르다. 그래서 작가들은 자기만의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저는 주장하고 고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님은 주로 글을 언제쯤 쓰십니까? 저는 제 글을 쓰는 루틴이 있는데요. 저도 정말 평생을 전업 작가로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전공도 예. 문예 창작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에서 60세까지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60이 딱 되던 해에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접고 나의 로망인 두 가지를 실천하겠다. 첫째, 전업 작가로 사는 일. 두 번째, 전원에서 집필하는 일이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제가 양평으로 들어갔거든요. 양평으로 들어가서 1년 만에 60 뜨거워도 괜찮아라는 책을 1년 만에 썼어요. 정말 글이 잘 써졌어요. 네, 60세부터 저는 제 전성기가 다시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60 책이 뜨거워도 조연연 괜찮아. 문학상으로 예. 네. 그래서 그 예. 책을 조연년 문학상을 받아서 또 한번 칭찬을 받아서 정말 기뻤고요. 저는 양평에 들어가 원래 저는 굉장히 야행성이었어요. 밤에 글을 쓸 수밖에 없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어서 그랬었지만 양평에 들어가서 전업 작가 생활을 하면서는 이게 자연의 시계에 저절로 맞춰지더라고요. 해가 뜨면 눈이 떠지고 해가 지면 눈이 굉장히 감기고. 일찍 자게 되고 또 일찍 자니까 일찍 깨지는 것도 리듬이 그렇겠죠. 근데 저는 새벽에 글을 씁니다. 보통 새벽 4시 반이 되면 눈이 떠져요. 정말 신기하게도 눈이 반짝 떠져요. 그리고 굉장히 개운하고 맑은 상태가 돼서 서재가 2층에 있는데 서재에 커피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올라가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때부터 글을 보통 10시 한 11시 길게는 11시까지 쓰는데 예. 정말 글이 잘 써져요. 제 루틴은 그렇게 양평에 가서부터 딱 정착이 됐어요. 예. 오늘 목이 잠기 가지고 이거 뭐 저 편집이 될 기라요. 아유. 자, 오늘 글쓰기에 대한 시간이 이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7분 동안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과 헤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작가님이 애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나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오늘 하루 종일 떠들으라고 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끝내야 더 할까요? 되나요? 더 길게 할까요? 뭐 두서없이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슴에는 무엇이 사는가? 내 가슴에 무엇이 사는지 고개를 끄고 바깥이 아니라 내 가슴을 먼저 바라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억눌리고 버려진 내 꿈을 내 가슴에서 찾아야 합니다. 또 그러다 보면 내면에 웅크리고 있는 자아와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도 할 겁니다. 아이돌 가수 중에 AOA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들이 노래하는 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꽃잎이 지면 나는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나무였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을까요? 나는 내가 지금 뭔가를 지향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죽는 줄 알죠. 그렇지만 잠깐 돌아보세요. 어쩌면 나는 꽃잎이 아니라 나무일지도 모르잖아요. 쓸거리는 내 가슴 안에 있어요. 자기 안에 있어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에피소드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내 관심사가 뭔지 그 관심사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쓰겠다고 결심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내 가슴에 무엇이 사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라고 봉준호 영화감독이 말했죠. 네, 인간의
처음은 빈종이와 같습니다. 거기 경험과 교육으로 이루어진다고 타블라 라사는 말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빈종이와 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을 채워 넣는다면 여러분도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상주 예총이 주최하고 상주 문협이 주관한 시민예술 아카데미 글은 무엇으로 쓰는가라는 주제로 이명지 수필가님을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오늘 작가님으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애청자 여러분이 글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